그러니까 소멸되는 데하고 그 소멸을 시키면 안 되는 데를 구별하자. 이제 그거는 용기가 좀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일본도 한국도 네. 자연 도태라고 할 수 있을까? 아, 자연 도태. 예를 들면 여기에 살고 있어도 계속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다른 데 가자. 아, 결국에 자연적으로 몰리게 된다. 예, 처음은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만들자. 키우고 예. 차라리. 그런 개념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저희 채널이 또 부동산 얘기 주로 많이 하니까 부동산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항상 우리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가지고 지금 일본처럼 따라갈 것이다. 특히 이제 일본이 버블 단계에서부터 엄청 그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도 폭락한다라는 주제로 이제 일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이 어떻게 좀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경제가 문제가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으로서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로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네. 네, 그러나 한국하고 일본의 부동산은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도 사게 되고 네. 저렴하게 되고 그러나 도심은 그대로 비싼 상태가 남고 이런 것은 비싸지만 다른 부분은 너무 다른 게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먼저 분양제도가 완전히 반대예요. 일본은 선건축 후 분양제, 네네. 한국은 선분양 후 건축. 그렇기 때문에 돈을 먼저 걷어 가지고 분양하니까 돈이 먼저 생겨가지고 집을 지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올라가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다 짓고 나서 적당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니까 네. 그런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만든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건축할 수는 없어요.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는 한국이 훨씬 집을 많이 지었다. 네. 라고 할 수가 있고 일본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수요가 있으면 짓는다. 그게 기본이죠,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전세 제도가 없다. 일본은.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갭 투자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중심지나 서울의 중심지라든가 그런 데서는 갭 투자로 갑자기 이게 3개월을 그 전에 샀는데 차익이 10억이 됐다라든가 네. 이런 것도 가능했잖아요. 갑자기 막 몰릴 수 있죠. 요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가 몇 번이나 왔어요. 한국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심지에서는요. 그러니까 로또가 가능해요. 그러나 일본은 전세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양할 때는 보통 모기지 론으로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사면서 이거는 계속 매달 그냥 이자하고 함께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원금을. 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일본은 오히려. 근데 또 하나는 그 재건축이 없어요. 재건축이 안 된다. 예, 네. 안 된다라기보다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일본 집이라는 것은 중고품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5년 지났다 하면 5년 전에 아주 새로운 집보다 싸지고 있고 10년 지나면 또 싸지고 15년 지나면 또 싸지고 한국은 15년 지나도 재건축이라고 하면 이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없어요. 일본이. 일본이 그게 없는 게 그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건축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 회사들이 돈 많은 회사가 붙지 않으면 이런 거 자체가 아예 그냥 진행조차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게 좀 있고 해서 그래서 한국은 그런 건축 회사가 많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뭐 부동산도 굉장히 많고 그러나 일본은 좀
큰 회사가 부동산을 하고 있고 건축도 할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재건축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와서 저도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네. 갭투자도 그렇고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한국 분들은 그 조금 운이 좋으면 네. 갑자기 돈이 생기구나.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목돈이 생긴다라는 것은 거의 계속 그 적금을 넣었다. 그거밖에 없죠. 뭔가 막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런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개념 자체가 전에는 진짜 버블 때는 어느 정도 네.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히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네. 너무 옛날 얘기니까 또 예.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맞습니다. 젊은이들은 뭐 돈 벌 방법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일본이 하는 것은 주식 혹은 그 FX라고 있잖아요. 네, 외환거래요. 네, 외환거래. 네, 네. 이게 한국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사기도 많아요, 일본이. 그곳으로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정도이고 그것도 좀 위험해요. FX는 네, 아직은. 네. 그리고 주식도 잘못돼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 뭐 주택을 보유하거나 하면은 한국보다 훨씬 더 뭐 이래저래 나가는 돈들이 엄청 많다 이런 얘기도 네네. 들었거든요. 뭐 네네. 주차비부터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차이가 좀 있나요? 뭐 제가 일본에 오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차이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일본에 있었을 때는 거의 그 제 부모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독립해서 나간 이후는 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월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집을 일본 집을 채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네. 정확하게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일단 듣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빈집을 그 갖고 있어도 돈이 많이 나간다. 물론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안 써도 뭔가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기본요금이 나가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그 해체할 때 비용도 만만치 않고 빈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금이 붙는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이제 대도시의 뭐 타워 맨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뭐 가격이 또 막 올라가고 있는 곳도 많다. 네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뭐 빈집이 너무 많아서 일본 부동산 망했다고 하는데 또 한쪽은 또 엄청 올랐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일단 맨션은 10년간 보면 2배 정도는 올랐어요. 네. 네. 근데 다른 보통 일본 집은 1.2배 정도 평균 하면 거의 안 올랐네요. 네네네네. 거의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네네. 보통 그 다른 집들은요. 그러나 맨션은 요새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유는 요새 보통 집이 아니라 맨션으로 사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또 맨션을 갖고 있으면 이게 세금 공제가 조금 잘 된다고 합니다. 그게요? 네네네. 그게 그 일본에서 새로 생긴 제도로서 그런 게 있어서 세금 대책으로도 맨션을 산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있어서 맨션을 사는 사람들이 일단 도심에서는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원래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이제 공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은 맨션을 산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 결혼해서 단독주택을 사지 않는다. 네. 요새는 그 한국처럼 아파트죠. 맨션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게 아무래도 단독주택에 살면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이게 요즘 있는 젊은이들이 살기 힘들다 네. 이런 네, 개념일까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타워맨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이제 주상복합 생각하면 제일 맞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뭐 밑에 뭐 식당부터 병원 다 네, 있고 네, 네. 커뮤니티 있고 그런 건 있나요 혹시? 일본인들도 이렇게 고층에서 이렇게 뷰가 멋지게 나오는 거에 대한 좀 로망도 있을까요? 뭐 하도 물론 단독주택에 있죠. 사니까. 물론. 그러니까 선샤인 60라는 네. 빌딩이 있어요. 그게 63 빌딩의 모델이 된 네네. 곳인데 거기는 선샤인 60니까 60층이에요. 네. 한국의 63 빌딩은 그 60층을 넘자
라고 해서 63층을 만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그거는 역시 60층에서 보는 그러니까 위에 전망대가 있어요. 네. 그게 63빌딩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에 와서 먼저 63빌딩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선샤인 60를 똑같은 게 있네. 예. 네, 그러나 만들어진 게 선샤인 60 일본의 도쿄 이케부쿠로라는 데 있는데 거기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뷰가 똑같다. 비슷하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데서 아래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타워 맨션이라는 게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거 막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는 일본인들 거 제가 막 봤거든요. 그분들도 똑같더라고.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죠. 한강뷰 뭐 이런 거 막 뷰 나오면은 막 좋다고. 일본에 또 후지산이 있잖아요. 네. 후지산에 올라가면 크루들이 아래로 보여요. 이런 거 다 찍어 가지고 또 네.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부동산을 좀 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일본은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지금 세대 간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한국에 오면 한국의 그 제도가 좀 달라서 네. 바깥에서 한국으로 보면 일본하고 똑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또 나도 갭 투자하면 살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그럼 전세라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일본에 있을 때 그 일본 젊은이들은 그냥 먼저 내 집만 마련하자.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욕구는 좀 커요. 그게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보통 괜찮다라기보다 뭐 보통 회사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가족이 생길 무렵에는 회사에서 고나문이다. 이제 집을 좀 살 시기가 온 게 아니냐라고 해서 뭐 회사하고 어떤 그 부동산 회사가 조금 제휴하고 있으며 모기지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는 것입니다. 모기지론은 신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의 신용으로 네가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살아.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한대요. 네, 그러면 내 월급으로 2,000도는 그리고 30년, 40년으로 갚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일단 설계를 해서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자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낮으니까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자로 빌려주면 안 사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본인들은 뭐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요새 문제는 조금이라도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인들은요, 그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집을 사요. 거기도 영끌이네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싸니까 그곳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이자가 요새 아직 싸다고 해도 높아졌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샀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네요. 워낙 낮긴 하지만 뭐 오르는 걸 보면 한 2배 막 올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일본인들도 내 월급으로 이렇게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산 거예요. 샀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요새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닌다면 타워마ンション살 수 있어요. 모기지론. 그렇죠. 모기지가 잘 되니까. 요새 50년도 있대요. 50년짜리. 물론 그러나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 플러스 원금도 그 50년 그것을 균등하게 해서 내는 것입니다. 매달. 근데 그래도 뭐 사실 이자가 많이 낮으니까 일본도 고소득자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뭐 정말 많은 돈 빌려가지고 좋은 데 사서 그냥 거기서 즐기면 살겠다. 이러니까 또 거기도 양극화네요. 일종의.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도쿄 가보니까 거기 그 한 평당 막 20억, 30억 하던데요. 땅이. 긴자 뭐 이런 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보다 더 경제 대국이니까 당연히 양극화도 심할 것이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일본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이 고령화를 먼저 겪었고 거기도 지금 뭐 저출산 물론 우리보다는 좀 더 낫겠지만 그런 일들을 과거부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 부동산 시장에 이 지금 이런 뭐 하락 그리고 또 이제 뭐 타워맨션은 또 상승하고 양극화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한국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물론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부동산은 조금 형태가 다르다. 좀 다르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지금 그 도시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도의 도시가 있었는데 많이 소멸되어 간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이렇게 이를 때에 전망이 없다라고 하면 먼저 3개 정도로 그 모여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오래 조금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인구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 7개의 도시는 거의 뭐 무인화가 되지만 나머지 3개는 그냥 본연되어 갈 수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살자.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어떤 면에서는 땅값이나 그 집값은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선별해서 살릴 네네. 건 살리자. 모두가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일본도 요새 계속 그 한국을 오히려 그거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도쿄는 1.0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0.9 오르마가 됐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한국의 서울이 0.5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게 일본도 금방이라는 빨리 떨어지고 그게 좀 위기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경우는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20대에서 39세까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 지역에 연료에 여성들이 많이 와야 된다. 먼저.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그러니까 여성의 아주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이것은 노력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이라든가 주지만 그러나 보조금이 위정 아닙니다.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된다라는 환경 만들기. 이거 도쿄에서도 도쿄 아까 선샤인 60가 있는 그 도시마크라는 데가 있어요. 이케부쿠로. 거기가 도쿄인데도 소멸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네, 거기서 열심히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소멸 도시가 되는가라고 해서 연구를 했더니 여성들이 계속 다른 데 나가버린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싫어하는 게 너무 많다. 거기에. 예, 거기에. 예를 들면 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공원은 뭐 많은 직장인들이 가서 뭐 담배 피우고 있고 뭐 그런 게 많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싹 없애고 여성들이 공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만들었다라든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아무래도 보육해야 되니까 보육원이 정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도시마크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 10개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1인용으로 100개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가 있는 데가 잘 있구나. 한국에서도 보육원. 네네. 필요하잖아요. 유치원 막 부족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을 확증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돈만 한 사람 낳으면 1억 준다라든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도 2차적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그 이제 일본 뭐 하락 이런 얘기 하실 때 보면은 항상 어떤 나오는 자료들이 막 그 다마 신도시인가 그래서 막 신도시 전체가 막 비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약간 전략적으로 일부러 뭐 그렇게 한 거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게 막 일반적인 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인 건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그 사례로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데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지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해서 사례 연구로서 또 제시할 수가 있는 부분. 아까 이케부쿠로의 도시마크의 이케부쿠로는 또 반대 좋은 사례로 제시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 연구 혹은 실제로 거기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들의 성과를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일종의 하나의 뭐 사례이지 막 그게 막 모든 지역에 다 그렇게 말하는 수는 거는 없어요. 또 어려움이 있다. 예,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일본도 한국도 네. 그러니까
전체 도시가 소멸되지 않게 만든다. 이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데하고 그 소멸을 시키면 안 되는 데를 구별하자. 이제 그거는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거 일본도 사회적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고는 있나 보죠. 그래도 된다라기보다 이거는 안 돼요, 거기도? 자연 도태라고 할 수 있을까? 아, 자연 도태. 예를 들면 보통 알잖아요. 여기에 살고 있어도 계속 사람들이 없어진다. 다 압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자. 아, 결국에 자연적으로 몰리게 된다. 예. 처음은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만들자. 키우고 예. 차라리.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본도 그 길로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글로 갈 아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저도 가끔 그 한국의 그 시골에 가를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답사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역사 유적지는 그냥 있고 그런데 그 농가로 가도요. 논밭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예. 네. 내 집 사이에 길을 들어가도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안에 그냥 계세요. 계시기는 해요.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또 어딘가에서 차가 와요. 근데 그 차는 서울에서 왔대. 우리 아들이래. 네네. 그렇게 해서 내일 또 돌아간대. 그런 것으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분들도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네. 동네는 정말 이제 무인 이제 지역이 예.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작동하는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면 네. 결국에 이제 더 이제 극단적으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네요. 네. 아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또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는 뭐 가장 오늘 충격적이었던 건 7월 5일 날. 지금으로부터 한 45일 정도 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좀 궁금하고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쌀값이 이 한국인들 여행 많이 가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요인도 있었다는 것도 좀 재밌게 좀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